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이제 제가 MCMC의 여러 가지 다이너스틱스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고, 뒷부분에 이제 본격적인 베이지안 회귀 분석을 지우 형이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근 2주간, 중간 전과 중간 후에 다뤘던 MCMC와 딥 샘플링을 간략히 이제 한번 짚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번 주에 MCMC는 입주님이랑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청파님이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뒤집어 보면은 결국은 이론적으로는 저희의 그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아이고 안 나오네, 잠시만요. 저희가 이런 PIJ를 잘 잡아가지고 요 PIJ로 잘 수렴하게끔 만드는 거였죠. 그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리듀시블하고 뭐 어피리오딕 해가지고 에르고딕하고,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디테일 밸런스를 만족시키는 뭐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배웠었죠. 그래서 잘 수렴해야 되는구나, 요걸 이제 키포인트로 안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CMC 중에 하나로 딥 샘플링을 그 전에 우리가 배웠었죠. 컨주게이션 하고 나서. 이거는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모든 모수에 대해서 그 자기 모수 빼고 나머지가 기분일 때 그 디스트리뷰션을 다 알고 있을 때, 여기는 세타 1, 세타 2니까 세타 1 기분일 때 세타 2랑 세타 2가 기분일 때 세타 1이랑 이렇게 다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상황일 때 각각의 그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MCMC의 하나였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샘플링 방법들을 크게 두 개로 배웠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저희가 이번 주에 할 게 앞부분이 MCMC 다이아그노스틱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샘플링이 마냥 좋냐, 잘 될까, 항상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이런 거를 살짝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FCB 6.6에 있는 예제인데요. 그 다이그노스틱스를 설명하면서 소개하면서 나오는 간단한 예시거든요. 저희가 특히 그때 중간 직전 주에 이런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숙제가 있어가지고 좀 더 친근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놈은 그냥 1, 2, 3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요 놈은 연속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각각이 어떤 분포, 어떤 확률을 갖냐 하면 이 델타는 1, 2, 3일 때 각각 이런 확률을 갖고요. 각 이 델타가 기분일 때 세타는 각각 노말 분포를 따라요. 근데 그 노말 분포는 평균이 각각 다르고 분산은 각각 같은 3분의 1로 같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주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익젝트하게 마지널한 분포를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왜냐면 델타도 나와 있고 이 델타 바 세타도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걔네를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R을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히스토그램과 히스토그램을 따라서 이런 곡선이 나옵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과 같죠? 왜냐하면 여기 요 세 가지 노말 분포가 델타에 따라서 세 가지잖아요. 그 세 가지를 합친 거니까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 둘, 세 개짜리 그걸로 잘 나왔네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따른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각각을 이제 그 MC, 그러니까 몬테카를로 랜덤 넘버를 생성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이 분포를 때려 맞춘 거죠. 얘는 잘 되는데? 그러면 근데 이렇게 지금 델타랑 세타 아니까, 델타가 세타를 아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 쉬운 예제니까 세타가 델타도 알 수 있잖아요.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딥 샘플링을 해볼까? 해서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뭔가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게 좋은 결과는 아닌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일단 딥 샘플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요것도 알기 때문이죠. 이거는 저희가 세타랑 델타 바 세타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알코드를 통해서 이번엔 깁 샘플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원래 이 모양과는 다르게 턱없이 여기는 부족한 히스토그램, 여기는 좀 더 많은 히스토그램이 나오죠. 여기도 많고. 깁 샘플링이 만능이 아니구나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거를 보여드린 다음에 그러면 딥 샘플링 혹은 더 나아가서 MCMC에서는 어떤 거를 더 보완하면 더 좋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열심히 생각해 본 결과 뭐 이런 정도의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아까 MCMC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쨌든 타겟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베이지하는 경우에서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 잘 수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MCMC를 통해서 샘플링 한 게. 그럼 그게 잘 수렴하냐가 핵심이고, 만약에 수렴을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얼마만큼의 반복수가 필요한지. 이것도 이제 효율적인 코딩에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버닝,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수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언제쯤부터 잘 수렴하나 이런 것도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샘플들이 마르코프 체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전 거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인디펜던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코릴레이티드 된 애들이니까 이건 당연히 코릴레이티드 돼 있겠죠,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럼 얘네들이 이런 코릴레이션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은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뭐 시작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룰 이런 진단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MCMC를 할 때 꼭 써야 되겠죠. 아무래도 잘 수렴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크게 여기 앞에 두 개를 볼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이게 이 MCMC가 효과적이냐. 그래서 다른 MCMC 방법, 저번에 청파형이 다뤄주신 다른 뭐 해밀토니안 몬테카를로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써보자는 거였고, 그래서 넣어봤고, 핵심적으로는 잘 수렴하는지랑, 그리고 그 콜레이티드 돼 있는 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잘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요거 두 개를 핵심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잘 수렴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이 샘플들이 잘 대표하는지를 보려면은 가장 직관적인 방법, 그려보면 되겠죠. 이거는 말 그대로 체인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값들을 다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왜 MCMC 하는 거 보다 보면은 막 이런 그래프들 있죠. 이렇게 있어서 얘들이 저희가 이 체인을 계속 돌리면서 나오는 이 모수 값들을 계속 그린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잘 수렴하는지 혹은 한 곳에만 몰려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그림은 얘네들이 모든 모수 공간을 잘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그 모수, 그러니까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잘 대표하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야겠죠. 기본적으로 일단 잘 돌아다니면 돼요. 한 곳에 고여있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버닝 피리어드를 좀 제거를 하고 샘플링의 결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버닝 피리어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처음부터 수렴하지 않으니까 그 수렴하기 전까지의 어떤 예열 기간을 버리자는 거죠. 거기는 그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잘 나타내지 않는 거라고 보고, 그죠? 그래서 샘플을 체인을 여러 군데 이제 시작점을 잡아가지고 해보면은 뭐 여기서 시작하다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시작하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치면 다양한 시작점에 따라서 체인이 움직이는 게 다르다가 여기부터는 뭔가 비슷해지죠. 그럼 여기를 버닝 피리어드로 보고 잘라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체인에 따라서 각 체인들의 이제 트레이스 플롯을 그려서 어디부터 잘 수렴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각 체인들이 잘 수렴하는지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뭔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런 나이브 스탠다드 에러라는 것도 있대요. 이거는 그 시뮬레이션에 따른 어떤 에러가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 모수 자체의 그런 언설티티를 보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때문에 나오는 언설티티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건데, 이거는 MCMC를 하면서 나오는 포스테리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그냥 그 이터레이션 수의 루트로 씌운 걸로 나눠줍니다. 사실 근데 이것보다는 트레이스 플롯을 꼭 그려보자. 이거는 꼭 그려보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까 그 6.6의 그 예시에 대해서 제가 똑같이 해봤습니다. 그냥 MCMC로 지정을 한 다음에 서머리를 돌려보면 이 값이 나와요. 바로 0.02 정도 되는구나. 델타는 0.07 정도 되는구나. 근데 사실 이게 이 값 자체가 뭐 얼마나 크다 작다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터레이션을 뒤에 보면 또 늘릴 거예요. 그 늘린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정도가 되겠고, 핵심은 여기 트레이스 플롯이다. 그래서 이 점들이 각 이터레이션에 따른 세타 값이겠죠. 근데 저희가 처음에 그 히스토그램이 잘 안 그려졌잖아요. 그 이유를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얘는 여기 첨방 하는 동안 여기 너무 고여 있어요. 세타가 여기 이쪽에.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저희 그림에 여기에 너무 고여 있었던 거죠. 그 반면에 여기는 너무 없죠. 이 너무 없는 게 트레이스 플롯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이 부분은 별로 없잖아요. 뒤에 가서야 조금 나오지. 그래서 트레이스 플롯을 봤더니 얘들이 한쪽에 너무 고여있구나.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골고루 훑어가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터레이션을 늘려봐야지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늘려봤습니다. 와, 왔다 갔다를 잘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거의 한 10분의 1 혹은 절반 줄었죠. 절반이 5분의 1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라이브 SE도 줄었고, 이 트레이스 플롯을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를 엄청 잘 하고 있죠. 쭉. 그래서 만번 하면은 히스토그램이 더 잘 그려지겠구나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세타가 아까는 히스토그램이 여기가 세타인 거죠. 이게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그래서 0 기준으로 이 부분에 엄청 높게 있겠죠. 여기는 조금 있고, 이 그림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얘를 보시면 여기에 빼곡하고 여기 빼곡하고 여기는 조금 듬성듬성하고,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을, 그러니까 우리의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잘 나타내는 트레이스 플롯이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플롯을 꼭 그려보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좀 값이 없을까, 이걸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정량적인 값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또 유명한 BGR 값입니다. 흔히 우리는 BGR 통계값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BGR이 사람 이름을 하나씩 딴 거예요. 브룩스, 델만, 루빈, 스태티스틱인데, 사실 브룩스라는 사람은 별로 그러니까 B를 빼고 그냥 델만, 루빈, 스태티스틱이라고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얘네들이 잘 수렴하는지를 어떤 값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으로 나타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이 체인들이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체인들 간의 베리언스랑 체인들 안의 그 이터레이션 간의 베리언스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베리언스를 비교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 과정을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개의 스텝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m개의 체인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그 m개마다 en번의 반복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 1, 체인 2, 이게 다 지금 여기가 en번인 거죠. 이 체인 개수들이 하나, 2개 해가지고 뭐 3개 해서 m개가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과정은 끝났고, 두 번째 이제 절반을 버릴게요. 그냥 버린 과정은 랍시고 첫 절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총 m개 체인마다 n개의 이터레이션이 남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 체인 내 분산과 체인 간 분산을 계산할 거예요. 계산량은 값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 네모 박스 있죠. 먼저 이게 외대인이라서 W를 썼어요. 얘는 각 그 J번째 체인, 그러니까 체인 S1은 첫 번째 체인부터 해가지고 SM, N번째 체인이 N개 있다 했죠. 그 각 체인들의 분산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체인의 이터레이션 간 분산, 두 번째 체인의 이터레이션 간 분산, 그래서 N번째 체인의 이터레이션 간 분산들을 더해서 M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평균 때린 거죠.
그래서 체인 안에, 체인 내 분산을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요 놈은 between이라서 b를 썼는데, 이거는 체인들끼리의 어떤 분산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타 반은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체인의 이 세타 값의 평균, 그래서 체인들의 평균 값들과 그 평균들의 평균, 얘는 평균들의 평균이거든요. 그거의 차의 제곱에 이제 평균을 때린 거니까 한마디로 이 평균들의 어떤 샘플 스탠다드 디비전을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값들로 체인 내 분산과 체인 간 분산을 계산한 다음에 얘네를 비교하겠죠. 어떻게 비교하냐? 먼저 요런 아까 이게 계산한 W랑 B의 어떤 가중 평균 값으로 대표하는 그 분산의 어떤 추정치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걸 만들어서 봤더니, 이거 왜 만들었냐면 일단 요거 때문이거든요. 얘를 계산해 보면 결국 다 언바이어스 돼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사실 이거 계산 간단해가지고, 그죠? 너무 다 그 샘플 스탠더드 디비전 저희가 아는 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바이어스라는 값을 나타냈는데, 얘를 보니까 이 에스티메이트 값은 핵심은 이거예요. 그 진짜 값을 너무, 그러니까 오버 에스티메이트하고, 아까 위에 본 W 값은 언더 에스티메이트예요. 왜 그런지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데, 이 W는 그 체인 안에 있는 분산들을 평균한 거잖아요. 그럼 각 체인들은, 그러니까 한 체인은 이제 한 시작점에서 시작된 이터레이션들 간의 어떤 분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점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봐도 돼요. 그죠? 한 체인 안의 분산이니까. 그리고 n번 이미 자른 거잖아요, 벌리는. 그래서 얘는 분산이 생각보다 작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 B 값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분산이 좀 더 커집니다. 특히 얘는 각 그러니까 체인들의 평균을 분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체인들의 이니셜 포인트가 다른 거에 대한 영향을 좀 크게 받아요. 그래서 한 놈은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하려는 것보다 작고 한 놈은 더 크다. 그래서 요 놈들 간에 앞으로 어떤 비율로 값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스케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는 BGR 값이에요. 브룩스 젤만 루빈 스태티스틱입니다. 얘는 더 컸죠. 얘가 더 컸죠. 얘는 작았죠. 그래서 원래는 처음엔 이제 1보다 커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터레이션이 진행되면서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베리언스 세타의 헤드 값이 이 n이 커짐에 따라서 b의 영향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놈을 또 다른 말로는 스케일 팩터, 스케일 리덕션 팩터. 그래서 저희가 아마 김치영 교수님 시간에 슈링케이지 팩터라고도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1로 다가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1이 돼가면 좋겠죠. 점점 그 분산이 스테이블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얘가 뭐 1.2보다, 그러니까 n을 다 반복수를 다 시행하고 나서 봤더니 1.2보다 크다. 그러면은 좀 더 시행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지표를 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놈이 이제 약간 대표적인 어떤 다이아그노스티스 값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이제 잘 수렴하는지를 다 봤다 치고 얼마나 정확한지를 볼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오토 코릴레이티드 돼 있다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저희가 얻는 샘플은 얼마나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의 어떤 지표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MCMC잖아요. 말콕 체인이 기본적이니까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그 전 값을 가지고 만드는 어떤 그 전 값을 가지고 다음 값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항들 간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막 수통 시간에 그냥 마음대로 쓰는 그런 IID 샘플이 아니란 말이에요. IID 샘플이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얼만큼의 어떤 IID한 샘플의 값을 가질까 뭐 이런 것도 계산할 거거든요, 이따가.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오토콜리전 어떻게 계산할까를 봤더니 이런 이상한 식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 여기 원래 첨자 k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k 주기였던 오토콜리레이션이에요. k가 1이면은 여기 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분산인데 얘는 세타 1과 세타 1 아니 세타 i와 세타 i 플러스 1 간의 어떤 그 분산이죠. 콜레이션이죠. 얘는 그 하나 간격의 콜레이션 값이에요. 그럼 얘가 2면은 두 개 간격이겠죠. 세타가 세타 1, 세타 2, 세타 k 빼기 1, 세타. 안 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이어지면은 저희가 지금 k가 1일 때는 이렇게 하나 간격을 보는 거고 2일 때는 두 개 간격, k일 때는 k 간격 이렇게 간격을 좀 늘리는 식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k가 1일 때는 이게 애초에 마법체니까 엄청 콜리션이 높겠죠. 근데 k가 커질수록 그 서로 간의 영향이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ACFK라는 거를 플러스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엄청 높다가 점점 줄어들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콜리전은 점점 줄어야 마땅하니까요. 줄어야 되니까요. 그죠? 만약에 이거 그랬는데도 안 준다. 그럼 더 반복해야 된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6.6의 예시를 가지고 그려본 거예요. 처음에 1000번 했더니 50번, 50개 간격까지는 ACF가 너무 안 줄어요. 그죠? 당연히 이것도 코릴레이션이니까 1에서 마이너스 1까지거든요. 근데 거의 1에 가깝잖아요. 지금 안 줄고 있잖아요. 얘를 만 번 하고 이제 좀 레그를 늘려봤더니 이제 엄청 줄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오토콜리션을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흔히 쓰는 게 아까 그 트레이스 플롯과 BGR 값. 그 다음은 이제 이 오토콜리션 플롯.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한 ACF 값이 여기 Y축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디펜던트한 샘플의 경우에는 몇 개 샘플 숫자를 차지하는가, 그러니까 몇 개의 인디펜던트한 샘플이라고 볼 수 있을까. 지금 이건 콜레이트 되어 있는데 이걸 인디펜던트 샘플 몇 개의 정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펙티브 샘플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오토코릴레이티드 된 샘플을 뽑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인디펜던트한 샘플들에서 나온 정보라고 볼 수 있을까 인 거죠. 이것도 식이 또 뭔가 복잡한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m개의 체인이 있었죠. 그리고 m개마다 n개 이터레이션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다 곱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총 mn개의 그 이터레이션들이 있는 거죠. 체인별로 n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각 이터레이션들별로 세타의 평균이 있고 그 평균을 또 평균한 게 아까 이 세타 바였어요. 여기 나오죠. 이 ACF 계산가 아니라 여기에 나왔네요. 여기 나왔었죠. 세타의 평균들의 평균, 그죠? 고놈들을 다 세타 평균들의 평균에 mn을 곱하면은 원래 인디펜던트한 경우라면 바로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원하는 총 mn개의 이터레이션에 대한 샘플 베리언스니까 원래 이거가 나왔겠죠. 인디펜던트 하다면. 그래서 이거 곱하기 mn을 하면은 가장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게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인디펜던트 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요 놈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추정을 하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에서 방금 본 ACF 값, 그러니까 서로 간에 코릴레이트 되는 값을 가지고 얘를 추정하는 거예요. 인디펜던트하지 않고 코릴레이트 되니까 그걸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반영합니다. 이게 갑자기 왜 나온 거냐면, 이거는 뭐냐면 요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예쁘게 좀 바꾼 거예요. 1에서 무한대까지랑 마이너스 1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똑같으니까 2로 곱해버린 거고, 자기 자신과는 1이니까 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릴레이티드 값을 곱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펙티브한 샘플 사이즈인지를 이렇게 대략 이렇게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이만큼 뽑았다면, 그래서 이걸 mn 곱하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디펜던트 할 때 n EFF 개 개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걸 그대로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살짝 아리까리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인디펜던트면은 그냥 n분의 1의 베리언스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코릴레이션 값을 적용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인디펜던트 할 경우에 샘플 개수를 유추한다. 그리고 사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왜냐면 무한대를 계산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무한번의 코릴레이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있었지? 이 ACF 값 자체도 또 에스티메이트를 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어토코릴레이션을 진단할 때 ESS도 같이 딸려서 나와야 계산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점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그래서 띠닝을 해야 되냐? 띠닝은 뭐죠? 그러니까 제가 코릴레이티브 돼 있으니까 그럼 코릴레이티브 돼 있는 거를 빼고 그냥 인디펜던트하다고 여기 있는 그 NEFF 값의 샘플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하네요. 어차피 샘플에, 그러니까 오히려 샘플만 더 줄이는 효과를 가지지 크게 그 둘 간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저장 용량이 딸리는 게 아닌 이상 띠닝은 그다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냥 저희가 샘플을 한 다음에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나, 얼마만큼의 정보량을 지녔나,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이게 보통은 여기까지 배우거든요. 여기까지도 이렇게 깊게 안 다루고, 근데 또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다양한 이제 통계학자들이 다양한 다이그노스틱스를 개발했더라고요. 위에 거는 랩터리안 루이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저희가 베이지안 추론을 통해서 어떤 포스티리어 인터벌을 구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 Q랑 S가 뭐냐면, 예를 들면 Q 그러니까 Q가 일종의, 예를 들면 Q가 0.025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0.05 같은 거. 제가 Q 퀀타이를 알고 싶은 거죠. 그때 이 S는 그 얼마만큼의, 아니 S가 잠시만요. 뭐였더라? 이거 갑자기 지금 헷갈리는데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깊게 다룰 거 아니었는데, 한마디로 얘는 포스티리어 인터벌을 구할 때 그 인터벌을 유추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어떤 샘플 사이즈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였지? 이 부분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거였는데 까먹어버렸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이상한
게베케 다이그노스틱은 이건 또 뭐냐면 저희가 이터레이션 이렇게 있을 때 어, 처음 0.1 여기 0.1 부분 10분의 1 부분의 샘플과 뒤에 0.5의 샘플 간의 민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완전 투 샘플 민 테스트를 통해서 비교를 하면은 얘도 얼마만큼 수렴하는지 이걸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하이델베르크 벨시 다이노스티크스는 또 뭐냐면 얘도 되게 이상한 건데 0, 그 앞에 0.1을 이거 잠시만요. 이거 뭐였더라? 그쵸. 이거 맞아. 저희가 타겟 디스트리뷰션이랑 얼마나 잘 수렴하는지 본 건데, 이것도. 어, 처음에 그냥 모든, 버닝 안 하고, 모든 이터레이션의 민이랑 타겟의 어떤 민이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잘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10%를 버려요. 그리고 이 나머지 90%를 가지고 또 비교를 해요. 또 안 된다? 그럼 또 10%를 버려요. 그렇게 해서 50%가 남기 전까지 각각을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70%대, 아니, 여기 지금 80%대, 잘 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80% 가지고 또 얘를 이제 그 양측 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폰 미세스 검정이었는데 하여튼 또 그걸 통해서 얼마나 잘 컨버지 하는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쓰이지 않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랩토리안 루이스 다이너스틱은 좀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솔직히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어디 베이지안 논문이나 뭐 경훈이 형이 하시는 거나 경훈이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베이지안의 분석을 봐도 가장 많이 꼭 나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스 플롯이랑 BGR 값 그리고 그 어토콜레이션이 얼마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 어토콜레이션 플롯이랑 이펙티브 샘플 사이즈 값 요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얼마나 잘 수렴하는지랑 더 많은 체인을 봐야 되는지 시작점을 좀 더 다르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더 많이 반복을 해야 되는지 이 정도를 계속 보시면서 정해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거에 대한 다른 아까 그 6.6 예제 말고 믹스 디스트리뷰션 말고 좀 더 예쁜 예제를 파이썬으로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목요일 세션에 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호 오빠 학 발표하기 전에 제가 잠깐 뭐 첨언까지는 아니고 뭐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고 뭐 저는 다 잘 이해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MCMC 다이어그노시스라는 게 어쨌든 내 마코브 체인이 잘 근사하는지 그 결과를 해석하고 약간 그런 검증을 하는 절차잖아요. 그러니만큼 약간 그 MCMC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들이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그 트레이스 플롯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든가 그 그림 같은 거를 위주로 좀 설명을 해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슬라이드 초반부에 FCB에 있었던 거 오빠가 다시 리프로듀스 해 갖고 그 그래프 넣어 줬던 것 같은데 약간 고런 걸 위주로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이게 태원 오빠 블로그인데 예를 들어서 오토 코릴레이션을 뭐 X라는 변수에 대해서도 보고 Y라는 변수에 대해서도 봤는데 딱 보면은 Y에 비해서 X는 오토 코릴레이션이 없다는 게 딱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티닝 관련해서도 오빠가 말했던 게 여기서도 있더라고요. 결국 시뮬레이션 횟수는 뭐 이렇게 똑같고
약간 그런 그래프들을 위주로 설명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오토 코릴레이션도 예시가, 이건 경원 오빠가 저번 주에 올려줬던 것 같은데, 약간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MCMC 방법이 이게 잘 안 되네. 그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랑 깁스 샘플러잖아요. 근데 그런 그 방법론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오토 코릴레이션도 되게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얘는 이렇게 좀 천천히 줄어드는 데 반해서 깁스 샘플링은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쭉쭉 움직이니까 자기 상관성이 좀 덜한 그런 게 있고, 약간 이런 예시들만 쪼끔 추가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쉬었다 가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지호 오빠 지금 바로 발표해도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쭉 가죠. 잠시만요. 아이패드 연결할게요. 잠시만요. 네. 규민 오빠 혹시 요 부분 관련해서 뭐 숙제 같은 거 생각하는 거 있어? 제가 숙제를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아마 한번 똑같은 MCMC를 해보고 그거에 이제 다이그노스틱스까지 넣어봐서 분석해보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이제 잘 찾아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 부분인데, 그걸 다 하진 않고 그 부분 좀 앞부분, 좀 수식적인 부분을 조금 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 셀렉션을, 네, 다음 주 발표자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보도록 할 텐데, 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저희가 중간고사 전에는 많이 다뤘지만 중간고사 이후에는 약간 덜 익숙해진 그런 확률 분포들이 있을 텐데, 특히 스케일드 인버스 감마 디스트리뷰션 이런 건 약간 안 익숙해져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번 짚고 본격적으로 선형회귀 분석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일단 다중 선형 회귀 분석에서, 일단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y랑 x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모델링 할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선형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건데, 여기서 덧붙여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변수 하나만 있는 경우를 다루는 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모델 어썸션에 있어서는 그 에러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제 IID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걸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구해 보면은 아래와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왜 이렇게 써지냐면은 써볼 너무 당연한 건가? 일단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 여기 오타가 있네. 오타는 고쳐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아직까지는 프리 컨테스트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계량의 베타의 분포가 아니라 이제 통계량의 분포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이 포맷이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고 오랜만에 본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간단하게 그냥 빠르게 계산으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에 있어서 그 최종적으로 이제 베타의 분포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분포가 결국에는 이거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고 특히 여기서 보이는 이 부분을 저희가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뒤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왜 어디서 나왔는지 저희가 납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미리 증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순서가 지금 약간 급하게 만들어서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저희는 뭐 리스트 스퀘어 방법으로 베타 햇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에러를 작게 만들어주는 베타를 구할 건데 이 부분을 단순히 이제 분배 법칙 통해서 이렇게 구해주고 걔를 이제 베타로 미분해 줍니다. 이 베타는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벡터 미분 벡터 미분 공식은 굳이 쓰진 않았습니다.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 이렇게 좀 찾으면 분명히 다들 각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는 곳을 이제 찾아주면 이제 베타햇을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딱 보면은 베타햇이 그 y가 여기서 이제 벡터죠.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y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베타 역시 베타 햇 역시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규분포에는 두 가지의 모수가 있죠. 뮤랑 시그마가 있는데 이제 각각 어떤 게 되는지 계산을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타 햇 이 놈이 베타 햇이었죠. 얘를 이제 expectation을 취해주게 되면은 x는 이미 관측되는 값이니까 expectation 밖으로 나오고 얘만 구해주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캔슬아웃 돼서 베타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베타의 햇의 코베리언스는 또 이제 이 부분 베타에서 이렇게 써줬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나가고 또 뒤로 나올 때 이제 트랜스포즈가 붙고 그 때문에 이제 코베리언스 y는 시그마 제곱 i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적어주면은 다음과 같이 되고 또 역시 이 부분이 캔슬아웃돼서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되긴 한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뭐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추정하게 되냐? 역시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추정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증명 자체는 오늘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써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확률 분포 우리가 이제 특히 중간고사 전에 많이 봤던 친구들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요. 이제 멀티베리언 노멀은 뭐 노멀 자체가 어색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매칭 트릭을 여기서 이제 살펴보고 넘어갈 겁니다. 일단 멀티베리언 노멀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는 프로버빌리티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는 다 이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부분은 있어서 이제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들은 일단 다 제외를 하고 이제 프로포셔널 그 익스포넨셜 안에 있는 것만 놔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또 y에 관련된 부분만 또 놔둬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써질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챙겨가야 되냐면은
또 이제 Y 트랜스포즈랑 Y 사이에 있는 애가 얘가 이제 프리시전이구나 하고 이제 Y 트랜스포즈 뒤에 붙어 있는 얘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구나 라는 걸 알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제 모양을 이제 어떤 계산을 통해서 얻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에 얘가 이제 프리시전이고 얘가 이제 프리시전에 뮤가 곱해진 애겠구나. 즉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제 그 베리언스는 이런 모양일 거고 또 뮤는 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유추해 봐야겠구나 라는 거를 뒤에서 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드 인버스 감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확률변수 x가 이제 스케일 인버스 감마 디스트리뷰션 혹은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스퀘어드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눈여겨보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앞에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는 제외하고 네, 이 부분 뭔가 이런 비슷한 모양으로 나온다면은 이거는 스퀘어드 인버스 감마 디스트리뷰션에 따르는구나 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게끔 눈에 이 부분이 익으면 좋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언제 했었냐면은 그 앞에서 노멀 모델 할 때 그 싱글 파라미터 컨주게이션을 할 때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분산에 대한 프라이어를 다음과 같은 분포를 줬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미 컨주게이트한 상황과 이제 풀 컨주게이트한 상황 두 개로 나눠서 책에 서술돼 있어서 저도 그걸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밑에도 써놓긴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컨주게이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라이어랑 포스터리어가 같은 분포를 따를 때 그걸 우리는 컨주게이트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세미 컨주게이트 하다는 것의 의미는 그 프라이어와 이제 컨디셔널 포스터리어가 같은 분포일 경우에 우리는 세미 컨주게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과 오른쪽의 가장 큰 차이는 왼쪽 거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어를 되게 각각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풀 컨주게이트 한 상황에서는 디펜던트하게 프라이어를 줬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차이로 이어지게 되는지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오늘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세미컨주게이트 한 상황인데요. 먼저 이제 결과부터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결론부터 간단하게 프리뷰 형식으로 갖고 왔습니다. 네, 라이클리후드는 저희가 앞에서 다 다뤘었죠. 네, 이 부분 넘어가고 이제 프라이어를 베타, 그러니까 슬로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주게 된다면은 컨디셔널 포스터리어가 지금 시그마 제곱이 컨디션으로 들어가 있죠. 이때 이제 컨디셔널 포스터리어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러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어를 이제 스케일드 인버스 감마로 줬으면은 또 이제 컨디셔널 포스터리어가 또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같은 분포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각각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각각의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슬로프 즉 베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조인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긴 합니다. 일단 그 베타의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무튼 이게 베이즈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겠고, 그리고 일단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노멀라이징 컨스턴트 다 제외하면은 다음과 같이 익스포넨셜 안에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남고, 저희가 베타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안에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해준 거냐면, 네, 베타 트랜스포즈랑 베타 사이에 이 친구들이 이제 들어와 있고, 또 베타 트랜스포즈 뒤에 이 친구들이 이제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매칭 트릭에서 봤듯이 얘네들이 이제 posterior precision이겠구나. 얘네들이 posterior precision에다가 posterior mean이 곱해진 형태를 뜻하는 거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posterior precision이잖아요. 근데 얘는 데이터 precision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prior precision이죠. 즉 posterior precision은 이제 데이터 precision과 prior precision이 합쳐진 그런 형태다. 그런 그 값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posterior mean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 먼저 볼게요. prior mean이고, prior mean에 prior precision이 곱해진 형태죠. prior precision이 일종의 웨이트로서 들어간 형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리가 된 형태인데, 데이터 프리시전이 위에서 봤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통해서 구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맨 앞에서 구했었죠.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웨이트로서 지금 두 개가 곱해진 건데, 난잡하네. 여기다가 얘랑 얘를 지금 곱한 걸 위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캔슬아웃 되면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이 친구가 나오게 되죠. 즉, 그 posterior mean 같은 경우에는 prior mean과 또 데이터 mean이 가중평균 된 형태로 존재한다 라고 의미를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멀 모델을 했던 거랑 사실 되게 유사하죠. 그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그 함의가. 그 다음에 이어서 에러 베리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베이즈를 통해서 포스테어를 구해봐야겠죠. 부분을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우리가 처음에 시그마 제거에 대한 프라이어를 다음과 같이 줬었죠. 네, 이렇게 줬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시그마 제곱과 관련된 부분만 남겨서 보면은 이렇게 되고, 또 이 부분이 이제 라이클리후드에 있어서 시그마 제곱과 관련된 부분만 남겨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테이션이 저는 책에 있는 노테이션을 그대로 쓰긴 했는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서 SSR은 아래서 R은 레지듀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계분석 배울 때 보통 뭐 SSTO 더하기는 SSR 더하기 SS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는 SSR은 우리가 이제 SSE라고 배웠던 그 부분입니다.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그래도 책의 노테이션을 그대로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책이라 하면 F12를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한 번 더 적어주면 좋긴 하겠네요.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적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딱 봐도 인버스, 감마,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를 띄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때 패러미터들을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누 제로는 이제 프라이어 샘플 사이즈, 즉 우리가 이제 프라이어 얼만큼 강한 무게를 주고 싶냐라고 했을 때 이제 누 제로를 이제 그거에 맞춰서 설정하게 되고, n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개수겠죠.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포스트리어 시그마 제곱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는 것을 의식을 정리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슬로프 같은 잠시만요. 어디지?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위에서 이제 각각 컨디셔널 포스트리어를 구해줬던 거를 한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이 친구들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는 정리가 됐을 것 같고, 그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컨디셔널하게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당연히 깁스 샘플링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깁스 샘플을 통해서 이제 뭘 구하냐면 당연히 이제 저희의 타겟이었던 조인트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세세하게 적어보자면은 저희는 이미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Y랑 S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MLE는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베타 이런 식을 이미 갖고 있고, MLE를 다 이미 계산해서 갖고 있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뭐 베타를 먼저 넣든 시그마 제곱을 먼저 넣든 상관은 없지만 일단 먼저 이 시그마 제곱 이 친구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여기다 대입한다는 거는 여기 대입한다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입을 해서 새로운 베타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여기 넣어서, 즉 여기 넣는다는 거는 여기 넣는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새로운 시그마 제곱을 샘플합니다. 이 과정을 쭈르륵 열심히 이렇게 얻은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깁스 샘플링 방식으로 이렇게 얻어서 우리가 만족할 만큼 충분한 세트를 얻은 다음에 히스토그램 같은 걸 그려서 이제 조인트 포스티브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베이지안에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뭐 항상 우리가 신경 쓰게 되는 거는 프라이어를 도대체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세미컨주게이트한 상황에서 프라이어를 이제 우리가 줄 때 특히 뭐 약하게 주고 싶다면은 어떻게 주냐에 대해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름으로 이제 유닛 인포머티브 프라이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 거의 초반, 이번 학회 초반에서 얘기했듯이 임피리컬 베이지안 방법으로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관측치 하나만큼의 정보만을 그냥 넣어주겠다. 세미컨주게이트 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베타 제로 같은 경우에는 그 OLS 리스트 스퀘어 방식으로 얻었던 거,
당연히 이제 에밀리로 추정하면 똑같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긴 한데, 우리가 기존에는 단순히 이제 MA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되면은, 아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글쎄 너무 날라가네. 네.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즉 달리 말하면은 여기에 n개만큼의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걔를 이제 n만큼 나눠서 옵서베이션 한 개만큼 인포메이션을 여기에 담았다라고 의미를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제곱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어 샘플 사이즈는 1, 그리고 시그마 제곱의 프라이어도 그냥 그 MLA OS를 예측한 걸로 추론한 걸로 넣어준다 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풀 컨주게이트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역시 프리뷰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상황과 달리 풀 컨주게이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디펜던트한 프라이어를 준다고 말을 했었죠. 이 부분 딱 그림을 보면 직관적으로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살표 방향을 보고서. 그래서 이를 토대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조인트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알고 싶은 건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먼저 그 에러 베리언스에 대한 이제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이거를 컨디셔널 갖는, 즉 컨디셔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둘 곱해주면은 우리가 궁금했던 조인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베이즈를 통해서 이 부분을 쪼개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저희는 이 세 개를 모두 다 알아야 이 친구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식이 적당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을 한 슬라이드를 가져가자면 다음과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은 지금 이 부분을 다 이해를 하시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제가 이걸 다 전달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그 수식의 과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약간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부분을 다시 적은 거고요. 우리는 이 조인트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알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분포는 전과 같다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먼저 써놨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거에 대한 결론을 써놨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은 결론을 적기보다는 그 과정을 적었습니다. 뭐 세 개 다 적어놨고 그럼 이제 그냥 일단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딱 봐도 저희가 처음 보는 G라는 친구가 튀어나왔죠. 이 G라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세 개를 다 하는 거다 보니까 각각 어디 하는지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헷갈리신다면 오른쪽 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하는 중입니다. 이제 풀 컨주게이트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프라이어를 주는 방식 일단 지금 우리는 회귀 분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귀 분석을 할 때 이 말을 잘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이제 모수 추정을 할 때는 이제 회귀 변수의 스케일에 따라서 그 의미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밑에 이제 책에서도 그렇고 그 연단이랑
그 월 단위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어떤 예시를 뭐를 드는 게 좋을까? 월에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1년에 1,200원이 비싸졌다. 이걸 달리 보면은 한 달 단위로 따지면은 한 달에 이제 100원씩 이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x를 연 단위로 스케일을 생각했다가 그걸 나중에 월 단위로 바꿔도 그래서 쓰는 게 낫겠다. 연 단위로 했을 때 연 단위로 했을 때에서 베타1이 이제 1200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 월 단위로 바꾸면은 이제 베타1 뭐 틸다는 100이 돼야겠죠. 그렇죠? 즉 이제 그 스케일에 따라서 그 의미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만족을 하려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y는 x 베타 플러스 뭐 실론 이렇게 얘기를 했었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x 틸다 그럼 또 베타 틸다가 이렇게 따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 의미가 바뀌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x 틸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h로 나타낸다고 해볼게요. 즉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은 베타랑 h 베타 틸다가 같아야 된다라는 게 이 부분의 의미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프라이어를 줘야 되냐라고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바로 g가 나오게 됩니다. g 프라이어를 줘라. 베타에다가 이제 g 프라이어를 줘라. 베타에 g 프라이어를 줘라. 이런 겁니다. g 프라이어는 도대체 뭐 어떻게 생기느냐? 일단은 베타 제로는 0으로 둬버립니다. 베타 제로는 0으로 둬버리고 시그마 제로는 이 부분 좀 익숙하죠? 베타 네. 이 부분에다가 g가 곱해진 형태. 근데 g는 이제 양수입니다. 당연히 양수해야겠죠. 이렇게 된 형태인데 그럼 왜 하필 여기다 g를 곱하고 g는 그럼 어떤 의미냐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포스터리어를 컨디셔널 포스터리어를 계산한 다음에 비로소 이 g의 의미를 유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은 이따도 나오지만 이게 숙제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걸 계산하는 건 사실 그냥 베이즈룰로 하면 되겠죠. 프라이어랑 라이클리우드 이제 프로포션을 해갖고 계산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무튼 이제 결론을 통해서 g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g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g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 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그냥 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g가 무한대로 가면은 결국 그 ML이 컨디셔널 포스터리어가 이제 ML의 의미를 갖게 된다. 즉 ML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는 데이터의 의미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g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프라이어는 약한 거를 이제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g 프라이어에서 g를 어떻게 놓는지 하이퍼 파라미터잖아요. 놓음에 따라서 우리는 뭐 거적합을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런 그리고 애초에 0으로 줘버리잖아요. 베타 제로를 0으로 줘버리기 때문에 그 리그레션 코에피션트의 크기를 조금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G 프라이어가 의미가 있는 게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우리는 프라이어를 어떻게 주는지 항상 힘들잖아요, 베이지안에서. 근데 보통 그 힘든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윅 프라이어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니폼 하는 그런 프라이어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G는 사실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G가 무한대로 가지 않을 때 의미는 이게 왼쪽 아래에 제가 이거 PPT 이걸 공유하고 나서 급하게 찾아봤는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기 대입했을 때 특히 뭐 G는 N 이 부분을 대입했을 때 이 부분이 뭔가 수식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의 설명은 좀 더 생각해보고 제가 납득이 되면은 목요일에 또 설명을 덧붙이던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였냐? 많이 더워졌으니까 잠깐 지우면 이러한 결론을 일단 첫 번째 결론을 하나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친구는 얘는 알고 있으니까 얘를 봐야겠죠. 이제 얘만 알면은 우리는 드디어 조인트 포스트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수식적으로 약간 극혐인데 극혐인 만큼 풀게 되면 쾌감이 있죠.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간단하게 오른쪽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에다가 베타를 추가하고 못하네. 잠시만요. 이게 못하면 앞에도 다 못할 텐데. 안 돼. 네, 오타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쵸. 잠깐 멘트를 흔들렸지만 다시 잡고 베타를 컨디션으로 주놓고 이제 베타의 프로베빌리티를 다시 곱해준 다음에 인테그레이션을 해주면은 이 친구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라이클리우드에 있어서 베타의 영향을 그냥 에버리지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모수가 페널티가 2개일 때 하나를 기준으로 이제 인테그레이션 해서 마지노라 아웃 하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종종 했던 스킬이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인테그럴 사이에 있는 이 친구만 쏙 빼와서 볼게요. 앞부분은 라이클리우드니까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고 이 뒷부분 여기도 오타였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베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G 프라이어를 이렇게 줬잖아요. 그렇죠? G 프라이어가 뭐라고 그랬죠? 베타 제로는 0으로 주고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 제곱은 다음과 같이 준다 라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걸 맞춰서 그 매칭 트릭 앞에서 했었죠. 그 포맷에 어긋나지 않게 이 부분 죄송해요. 이거는 매칭 트릭이 아니네요. 왜냐면은 이퀄이니까 그냥 정직하게 다 써주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정리가 약간 안 된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이제 통째로 다시 넣어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이제 남겨두자면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약간 진짜 못생겼죠? 진짜 못생겼는데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냥 진짜 단순 노가다입니다. 단순 노가다여서 그 베타와 관련이 있는 부분만 이제 인테그럴 쪽에다 두고 나머지 그냥 빼준 단순히 그런 형태에 불과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또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요. 네, 또 길을 잃을까 다시 한번 짚고 가보자면 저희는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곳은 지금 제가 밑줄 쳐놓듯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조작을 해볼 거냐면은 일단 M과 V를 이용해서 조작을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M과 V는 뭐냐? 이 컨디셔널 포스테리어의 평균과 분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M과 같은 경우에는 G 플러스 1분의 G ML이었고 V 같은 경우에는 G 플러스 1분의 G 베리언스 이었죠. 이 부분을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억지로 이 베타 사이에다가 이 베타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M을 억지로 넣어준 다음에 이로 인해서 새로 생기는 부분들을 이제 더하거나 빼줘서 항등식을 맞춰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줬는지는 왜 처음에 이런 시도를 했는지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을 보면 진짜 되게 예쁘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이 부분을 떼와서 정리를 해보면은 오른쪽과 같이 나오고 또 이 부분 떼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수식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숙제로 줄까 봐요.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또 맨 마지막 부분도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열해서 써준 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또 뭔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약간 여기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뭔가 굉장히 예쁘게 식이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힘들게 계산한 것들을 모두 넣어줘서 계산해보면은 일단 베타와 관련 없는 부분이 요만큼이나 나오고 또 얘네가 또 요만큼이나 나옵니다. 베타 관련 인테그럴 안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나오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 부분을 뭐 분배 법칙을 통해서 또 베타와 상관없는 부분 앞으로 빼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아니네 위랑 연결돼 있네.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여기서 이미 정리가 된 상태구나. 아무튼 이제 베타 관련 있는 친구들만 여기 남겨놓고 아닌 애들은 앞에 빼놓은 상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다음 줄로 넘어갈 때가 좀 중요한데 이 친구가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얘를 잘 보면은 평균이 M이고 평균이 M이고 프리시전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생긴 이 분포를 이제 베타가 따른다.
근데 그 경우를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베타의 컨디셔널 이제 컨디셔널 프라이어, 죄송해요. 컨디셔널 포스테리어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인테그랄을 해주면은 얘 이제 노멀라이징 컨스턴트의 역수가 나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게 맞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써주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기분 좋게 짜릿한 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없어지고 또 프로포션이니까 이 부분은 상수로 날아가고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한 건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볼게요. 좀 너무 더럽죠? 이걸 정리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식을 얻게 됩니다. 또 이 포스를 구하려면은 베이지를 통해서 구해야겠죠. 렉 걸렸다. 베이지를 통해서 구해야겠죠. 그리고 시그마 제곱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줬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위에서 되게 힘겹게 이렇게 구했었죠. 그거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딱 보면은 약간 또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게 얘도 그러면은 스케일드 인버스 감마 디스트리뷰션에 따르는구나. 그리고 그때 친구들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종합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full conjugate prior에 대해서. 왜냐면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했죠. 얘도 앞에서 했었고 그러니까 얘를 둘을 통해서 얘를 알 수 있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이 나서 빨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을 일단 곱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생긴 애였고 얘는 이렇게 생긴 애였죠. 그럼 이제 우리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게 됐으니까 조인트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드디어 지금 구할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특히 세미 컨주게이트과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굳이 깁스 샘플링을 통해서 구할 필요가 이제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00개의 샘플을 보고 싶으면 얘에서 그냥 10,000개를 미리 구해놓고 그 짝에 맞게 페어가지하게 여기서 또 이제 10,000개를 뽑으면 되는 거죠. 깁스 샘플링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단순히 이제 몬테칼로 어프로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조인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왼쪽 세미컨주게이트한 상황에서는 컨디셔널 포스테리어가 이제 각각 나왔기 때문에 깁스 샘플링을 통해서 우리는 조인트 포스테리어 우리 타겟인 조인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풀 컨주게이트 상황에서는 G 프라이어를 줌으로써 아래와 같은 식을 얻게 되고 이제 풀 컨디션한 상황은 아닌 정시 디펜던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방금 전에 말했듯이 10,000개 뽑고 밑에서 또 10,000개를 그냥 뽑는 간단한 방식을 통해서 즉 몬테카를로 어프로시메이션을 통해서 조인트 포스티어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근데 두 개가 되게 은근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나머지 모양도 크게 낯설지 않은 모양임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에러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고 완전히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여기서 이제 베타, 여기서 이제 G라는 거. 그리고 SSR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R은 레지듀얼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세미 컨주게트과 이제 풀 컨주게트의 차이, 그 결론의 차이, 그 과정의 차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으면 딱 된 것 같습니다. 세미 컨주게트는 깁스 샘플링을 통해서 구해야 되고 이제 풀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몬테카를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G 프라이어를 준다. 그리고 G 프라이어에서 이제 G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다음에 이제 모델 셀렉션 할 때 G가 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G가 클수록 프라이어는 위기죠. 약해지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면 다음 주 BGM 모델 셀렉션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끝이고요. 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중간에 했던 이 부분 그냥 실제로 증명하는 거라 아까 발표하다가 생각났던 이 부분을 제가 발표 때 굳이 일일이 다 말하는 건 사실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그냥 직접 손으로 한번 써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이걸 내도 되게 괜찮겠네요. 이 부분 제가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SSRG가 이제 마지막 처음 하듯이 질문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G가 커지게 되면 또 역시 그냥 1로 가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 모양새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G가 먼데로 간다는 것을 알면은 G가 클수록 프라이어는 약해진다. 라고 G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식의 이은, 수식에 의한, 수식에 의한 그런 얘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지우 오빠 발표는 아주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위에 모서리에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게 저는 되게 좋았고 그 세미 컨주게이트 할 때랑 풀 컨주게이트 할 때랑 이렇게 뭐가 다른지 이렇게 샘플링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준 거랑 그 다음에 어디였었지? 네, 이게 몇 쪽이지? 네, 아무튼 그 깁스 샘플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보여줬던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이해가 잘 돼서 좋았어요. 겨울방학이나 사실 뭐 이렇게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샘플링 하는지는 잘 와닿진 않았는데 이런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됐고 제가 잠깐 화면 공유를 할게요. 네. 뭐 이 부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를 되게 많이 해주기는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놓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 차이를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 설명을 해주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았어요. 뭐 베이지안이 이런 full probability 모델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제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이 조인트 프라이어를 어떤 식으로 줄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얘는 뭐 디펜던트 한 거고 얘는 인디펜던트 한 거고 그리고 세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면은 오빠가 말 여러 번 했던 대로 뭐 깁스 샘플러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그냥 처음에 들어갈 때 한번 말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M을 이렇게 도입해 갖고 이렇게 하는 거를 숙제로 하는 건 저는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서 시간이 빠졌으니까 그 시간에 이 예시를 설명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19 년도 그 세션 때 했던 그 랩 코드 자료인데 사실 별게 아니고 그냥 FCB 코드를 그냥 쭉 하나로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9.2 까지만 그냥 한번 워크스루를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빈칸 뚫기로 숙제를 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앞부분은 세미 컨주게이트라서 깁스 샘플러로 실제로 그 코에피션트들을 샘플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뒤에 G 프라이어를 쓰는 경우는 말한 대로 몬테카를로로 샘플링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예시 같아서 네, 혹시 시간이 되면은 이거를 소개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하든지. 네. 사실 그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모델 셀렉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런 걸 많이 할 것 같아서 일단 굳이 코드를 최대한 안 건드린 거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코드를 그냥 중간중간에 저 정도 가볍게 보는 거는 또 좋을 거라는 생각도 갑자기 또 들어서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보고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겨울방학 때 이제 샘플링을 했으면은 이제 각각 X 프리딕터들에 대해서 베타 코에피션트들을 샘플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베타에 대한 분포들이 나오는데 그 분포를 저희가 그냥 바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X3에 대한 그 코에피션트가 0보다 클 확률은 그냥 0보다 큰 부분의 면적을 그냥 다 구하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해석이 되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해석하는 거를 아는 게 여러모로 이제 다음 주 지나고 이제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볼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다음 주가 모델 셀렉션으로 아마 마지막이 될 텐데 FCB로 9.3절이랑 9.4절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호 오빠가 그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 하기 전에 그 프리퀀티스트 관점에서 이제 베타 통계량을 구하는 그런 방법을 잠깐 리캡을 해 줬듯이 다음 주에 모델 셀렉션을 하시는 분들도 그 프리퀀티스트 관점에서 모델 셀렉션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AIC라든지 아니면 뭐 포워드 백워드 셀렉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BIC는 뭐 베이지안 크라이테리온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다 짜진 않았지만 파이널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비교를 하는 거를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런 거 염두에 두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혹시 더 첨언하실 분이나 질문 있으신 분이나 있으신가요? 네, 없는 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되게 긴 시간이었는데 발표하시는 분들, 들어주시는 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